일단 통상적으로 보면은 지방선거 같은 걸 하게 되면은 그 뭔가 이렇게 필승 공식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후보 등록 직후에 한 여론조사 결과가 음. 사실상 선거 판세를 적확하게 보여주는 도구다 이런 음. 얘기도 하는데 궁금한 게 등록 직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좀 어땠습니까?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건 주관적으로 네. 크게 신뢰는 안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울산 지역 언론 환경이 공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 자체가 유선 20%가 반영돼 있고 아. 그리고 이거는 뭐 좀 이 자리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든데 네. 모종의 이런저런 관계들로 얽혀 있어요. 뭐 저희는 뭐 다 알고 있지만 울산 시민들은 웬만치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 가지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시민들의 체감하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응은 날이 갈수록 현장 뜨거워지고 반응은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다. 예. 네. 투표 참여율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얼마나 그렇죠. 많은 시민들이 네. 투표장에 나오시느냐. 제가 그 김상호 후보가 한 바퀴 돌았을 때 그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유모차를 밀고 태화강변에 나들이 나온 그 젊은 부부였는데 이분들이 김상호 의원한테 부탁하는 게 교육하고 교육. 그다음에 이제 여가를 좀 할 수 있는 문화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울산 안에서 뭔가 휴일을 즐기기가 되게 어렵다. 네. 그러니까 딱 만나면 정책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와준다면 저는 울산의 기적이 생길 수 있겠다. 또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영남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대구, 경북, 부울경 이 지역에서 변화가 생겨야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이 시작되는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또 똑같이 동서 쫙 나뉘어가지고 빨강 파랑 이렇게 대결 분위기가 된다면 다시 또 우리는 2024년 12월 3일부터 또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좀 암담하다. 계엄을 그러니까요. 겪고 내란을 겪고도 이게 변화하는 정치 지형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여야 불문 모두가 스스로 가슴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최근에 영남에서 사실은 민주당 후보들이 상당히 앞서 나가다가도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박빙이거나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이제 오늘 인터뷰를 보면은 대구 경북은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부울경은 해볼만 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서울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나타난 이유는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저런 엄살 전략에는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이제 어려우니까 조금 더 도와달라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 정당이 요즘은 다들 말은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선거 투표일이 임박해질수록. 근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부산, 울산, 특히 경남에서의 어떤 시민의 민도가 일단은 상당히 저는 올라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고 또 그 시민들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 또 우리가 기대가 있다는 거. 그렇죠. 네. 이러는데 자꾸 무슨 어떤 이런 중앙 정치나 어떤 중앙의 정당의 논리로 지역에다가 이제는 뭐 이런 것들 뭐 뒤집어 엎고 바꿔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의 관점에서 그분들의 시선에서 조금 더 이제 어떤 그 지역의 삶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고 어떤 그 지방 경제가 조금 훈풍이 돌고 회복의 시내가 갈 수 있는 그건 좋은 후보가 준비돼 있다는 거. 네. 이런 것들 이제 다가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산 빙하이님이 이재명 대통령도 네거티브를 많이 당했지만 승리하셨습니다. 김상우 의원님 파이팅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 거고 좀 제가 성장하는 네. 것 같아요. 뭔가 이 두들겨 맞으면서 조금씩 더 마음 스스로가 단련이 되는 뭔가. 단련도 되는 것 같고 이게 저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저 자신과의 싸움인데 더 마음을 크게 내고 더 단단히 내고 더 깊이 내고 더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뿌리를 내리는 과정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게 이제 강철이 어떻게 단련되느냐, 네. 얻어 맞으면서 단련되지 않습니까? 그게 원리가 뭐냐면 그 철 사이에 공기가 조금 있다고. 아, 철 사이의 공기가 그걸 빼내는 과정에 이 두들긴다는 것은 이걸 무두질을 하고 두들긴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바람을 빼서 밀도를 높인다. 이게 이제 두들기면서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 김상옥이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무수한 어떤 굴곡이 있고 얻어 터지고
지역에서 살해 위협까지 받아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얻어 터지면서 이 삿되고 잡스러운 것들이 많이 이렇게 빠져나갔다. 네, 정리를 하고. 네. 이래서 단단해졌다. 음. 이런 원리인 것이죠, 이게. 저는 말씀이 네. 확 와닿는 게요. 음. 솔직히 저 고해성사를 하자면 음. 돌이켜 보면 변호사 때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기적이었어. 그때는. 어떻게든 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돈 더 벌어야지, 살아남아야 해. 세상 아무도 날 챙겨주지 않아.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리고 처음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시작할 때도 큰 사명감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쩌다 보니 하게는 됐는데 그러면 이건 가만히 생각하니 좋을 일은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더 버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 그렇죠. 그래서 네. 등등등 그래서 딱 한 번만 하고 말자. 근데 이것도 팔자를 하게 됐으니 하는 동안에 일만 열심히 하고 4년 봉사활동 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다시 나를 위해 살자. 솔직히 그때는 그랬어요. 솔직하게 부끄럽습니다만 그때는 민주가 뭔지 몰랐습니다. 부끄럽지만 정치인의 사명도 몰랐습니다. 공인의 태도와 자세도 몰랐습니다. 근데 12.3 내란을 겪으면서 눈이 번쩍 트이고 사명을 알게 되고 민주를 알게 되고 우리 민주 선배들의 눈물과 한과 바램을 알게 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해야 되나를 알게 되고 그 과정이 또 치열했잖아요. 죽이니 살리니 죽이니 살리니 반복하면서 네. 또 억울함을 계속해서 삼키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선배님 말씀처럼 단단한 철로 거듭나고 있음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듣다 보니까 새로운 강철 인간이 탄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소설도 있죠.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그 러시아 소설이죠. 네. 그래서 저도 뭐 젊은 시절에 재밌게 읽었습니다만은.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막스 베버가 얘기한 소명, 어떤 직업으로서의 정치가 빌드업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막스 베버는 소명과 책임윤리라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결과에 책임지고 그런 막대한 책임감에서 정치인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정치가 뭐 선거만 치르면 정치인은 저절로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당선되면 나는 이제 정치인이고 끝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본질로서 내면의 정치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호민관이 되는 과정이고 호민관이 되는 그렇죠. 과정이다. 호민관이 네. 되는 과정인데 이것은 어느 날 선거라는 어떤 행사로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 그런 점에서 하나의 또 우리가 하나의 또 스토리를 보고 있는 하나의 서사죠.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은 그날이 저는 아직도 막 그 너무 그 생각이 나요. 서울역까지 갔다가 들어와요. 다시 돌아와서 그 표결한 그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해식 의원, 그 다음에 이제 신정은 의원, 양쪽의 선배들이 딱 데리고 가고 이게 인간 터널이 생겨요. 그래서 막 박수치면서 김상욱 하고 들어가서 표결하고 이랬을 때 갑자기 눈물 나려고 그래. 그때부터 이렇게 단련이 되어 온 것 같다. 감동적이어서 너무나 그러니까. 감동적인 모습이었고 예. 그날의 그 상황 같은 그러니까. 경우에는 지금도 생각이 머릿속에 나요. 그 장면이 너무나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네. 사실 12월 3일 밤에 돌아갈 때는 죽으려고 갔고요. 뭐 그래도 죽으려고 갔는데 저는 국회의원 하나 그때는 친이 쿠데타가 실패한다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쪽에 당사로 모여라. 저는 일종의 피난령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지금 국회로 들어가서 막지 않으면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신다. 그리고 국회의원 하나가 죽으면 최소 시민들 100명은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뛰어 들어갔는데 시민들이 저를 살려줬죠. 시민들이 저를 살리셨어요. 그날이 저한테는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던 그러니까요. 거고. 네. 그리고 나서 그래도 그때까지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있는 단계. 근데 말씀하셨던 12월 7일 날 서울역에서 돌아오는 결정 그때 하면서는 이제는 수습 불가능 상태로 간다. 맞아요. 이제는 수습이 안 된다. 그랬을 것 같아요. 하고 예.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돌이켜 보면은 12월 3일 죽으려고 했던 그 각오, 그게 그 행동을 하는 동인이 돼 버렸어.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게 뭐가 겁나고 이게 뭐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한번 죽겠다고 다짐하는 게 이 겁을 상실케 만드는. 오늘날의 네. 김상욱
의원을 만든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진짜 저도 정치를 드는 시작한 거고. 맞아요. 거예요. 네, 진짜 12월 정치가 3일 진짜 그날부터 정치가 시작된 시작됐다. 거예요. 12월 3일 전에는 네. 정치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솔직하게는 전혀 공인의 준비도 안 돼 있었고요. 아, 그리고 우리 후보님 같은 경우 다음 방송 있으시기 때문에 요 어. 질문을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5.18 그 전야제에서 네, 송영길 후보, 네, 김용남 후보랑 이렇게 한대선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 네. 이건 원래 좀 약조를 하고 간 겁니까? 어떤 겁니까? 송영길 선배님께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게 됐고 저는 뭐 저 그래 김상훈 송영길이 아니냐? 아 저는 개파 정치 안 해요. 뭐 개로 자꾸 분류하지 마세요. 아, 친송계냐? 아 저는 친속에. 개파가 없어. 저는 네. 개파가 없어요. 그래서 뭐 송영길 선배님도 혹 뭐 좀 음. 잘못된 판단과 생각이 있으면 또 말씀드릴 겁니다. 음. 뭐 당연하게 이거는 개파가 어디 있어요. 시민이 주인인데. 근데 제가 송영길 선배님의 공천을 강하게 당에 많이 요구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후보자 따위가 후보자는 그러면 안 되는데 후보자는 본인도 그러면 후보인데 다른 후보 공천해달라고 공천해. 계속 그랬죠. 그러면 네. 근데 저는 그게 우리 당이 지켜야 될 기본이고 공적 의리고 옳음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근데 이제 송영길 선배님이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고 계세요. 이번에 광주에서 송영길 선배님과 또 함께하면서 제가 많은 배움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 어떤 말씀을 주로 해주셨습니까? 정치를 왜 하는가? 저는 사실 이 질문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정치하는 사람은 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송영길 선배님이야말로 이 질문을 정말 치열하게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매일매일 중심을 잡아가는 분입니다. 5월 17일, 18일 같이 하는 그 순간에도 네네. 끊임없이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답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늘 중심을 잡아가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많은 걸 배웁니다. 그랬군요. 네. 네. 또 이번 네거티브 당하면서도 또 배웠어요. 송영길 선배님 예전에 베트남 무어 성매매하면서 당하셨잖아요. 맞아요. 우리 김상훈도 스토리 필리핀이고 지금 보니까 지금 동남아를 좋아하는구만. 국내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아유, 참. 잊을만 하면 참. 나오는 여러 가지. 그래서 송영길 네. 선배님 걱정돼서 전화 오셨더라고요. 전화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냥 잘하고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가라. 아, 꿋꿋하게 가라.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래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중심은 네거티브를 네거티브로 싸움판 만드는 게 아니었지. 포지티브로 전공법으로 하는 거였지. 내가 네. 가는 정치의 길은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시민만 바라보겠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바람 속에서도 나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봐야 한다. 시민을 봐야 하면 네거티브에 막 싸우고 할 이유가 없죠. 그냥 법대로 그냥 고소고발 해놓고 저는 저대로 제 갈 길 마음을 계속 시민한테 두고 네. 정책만 봐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뭐 신송계가 좀 아니라고는 하셨는데 네. 우리 송영길 후보가 방명록에다가 이름을 적어버렸어요. 보니까 본인 저는 방명록에.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자타공인 친송계 느낌이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저는 송영길 선배님이 우리 민주당의 대단한 자산이자 또 후배들에게는 정말 모범이 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억울함, 고초가 있었음에도 그 중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잘 잡고 외길 꿋꿋하게 걸어온 의리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한다는 건 저한테는 큰 영광이죠. 그렇겠죠. 네. 혹시 그리고 김용남 후보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사담을 나누는 와중에 네. 이번 선거에서 겪는 고충 뭐 이런 얘기 혹시 토로 안 했습니까? 그 정도로 아직 네. 많이 친한 사이는 아니에요. 그래요? 김영남 후보는 의외로 안 친하구나 아직 보니까. 김영남 네. 후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알아가는 단계. 알아가는 단계. 알아가는 단계.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가 쪼매준 거구나. 아직 얘기해서 그러니까 만나보라고. 네. 두 사람 나오라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네. 아 저는 송픽이네 송픽. 저는 세 분 같이 서길래 원래도 이제 그 김상욱 그 후보님하고 김영남 후보께서 이 두 분이 가까운 사이인 줄 알았는데 그런 관계는 아니군요. 네. 서로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알아가는 건 무슨 이렇게 노래하는 자, 이거 그러니까 자꾸 여자 소리 나오는 거야. 이렇게 성타는 사이야. 이제 남자 좋아한다고 말하는 네. 이제 알아가는 단계인데요. 네. 알아가는 단계인데 지금 저는 그 생각합니다. 김용남 후보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더 한층 성숙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관련되고 있구나.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